자, 들어가겠습니다. 개체들이 복제를 통해 진화한다고 주장하는 진화 생물학자, 즉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즉 개체들이 뭐를 통해서 진화를 한다? 복제를 통해 진화한다라는 게 이 글 전체의 핵심, 아주 핵심이에요. 이 말을 이해하냐 못하냐가 이쪽 질문 이해하냐 못하냐의 핵심이 돼요. 자, 그럼 이게 핵심 이론인데 과연 이 개체들이 어떠한 복제를 통해 진화할 것인가? 이 진화생물학자들에게 다윈의 진화론은 일종의 정정과 같이 취급된다. 그들은 다윈의 진화론이 다음과 같이 크게 5가지 핵심 주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정의하였다. 첫째, 여기서부터 정리할게요. 세계가 꾸준히 변하고 유기체도 시간이 지나면 변화한다. 그럼 이 변화가 뭐예요? 진화예요. 결국 진화한다고요. 둘째, 모든 유기체 집단이 하나의 공통조상으로부터 유래했다. 유기체 집단이 뭐죠? 너희들의 몸덩어리예요. 토끼의 몸덩어리고요. 사자의 몸덩어리고요. 말 그대로 그 덩어리 자체가 유기체 집단입니다. 이들이 하나의 공통조상이 있답니다. 셋째, 유기체에 어떤 종이 다른 종으로 변하거나 지리적인 격리가 일어나면 새로운 종으로 가지를 쳐서 종이 뭐 된다? 분화된답니다. 종이 분화된대요. 넷째, 진화는 새로운 유형의 개체들이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집단의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서 발전한다. 핵심은 점진적이다. 갑작스럽지 않다. 왜? 우리 46억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게 어떻게 갑작스러운 겁니까? 아주 점진적으로 변한 게 되겠지. 다섯째, 유전적 변이들이 존재하고 그중 어떤 것이 다른 것들에 비해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며 그 변이 중 일부가 다음 세대에게 대물림 되는 경우라면 무슨 선택이 일어난다? 자연 선택. 그렇다면 결국 짧게 정리한다면 이 다윈의 진화론이 몇 가지로 정리가 돼요? 5가지. 1번을 아주 짧게 정리된다면 유기체는 뭐 된다? 변화를 일으킨다. 모든 유기체는 변화한다. 즉 모든 유기체는 뭐를 겪는다? 진화 과정을 겪는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위에서 언급한 이 유기체들은 모두 어떤 하나의 공통조상을 지닌다. 자, 그러면 이 공통조상이 누구라는 거 우리 알잖아. 누굴까요? 유전자, 즉 DNA. 엄밀히 따지면 유전자와 DNA 개념은 다르지만요. 유전자가 좀 더 작죠. 얘는 염기서열이죠. 작은. 자, 3번. 자, 말 그대로 이제 유전자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얘네들이 뭐를 해야 돼? 여기서 3번에서 뭐를 해야 돼? 변이나 격리를 통해서 종의 분화가 일어나야 된대요. 종의 분화가 일어나야 된대. 그리고 네 번째, 이렇게 분화가 일어나는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DNA들이 막 생길 거야. 계속해서 생길 건데 이게 갑작스러우면 안 되고 어떻게? 점진적 변화.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구가 46억이 시간이 흐르는 동안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우리 원숭이가 갑자기 예를 들어서 이은지 원숭이, 국현 원숭이가 이렇게 자다가 그 다음날 인간이다. 요렇게 변화를 절대 일으킬 수는 없지. 서서히 변화를 일으킬 것이고요. 다섯 번째가 핵심 사상이죠. 결국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면서 살아가야 돼. 생존해야 되고 번식해야 됩니다. 이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조건으로 무슨 선택이 일어난다? 자연 선택이 일어난다라는 게 다윈의 진화론의 핵심 5가지 사상이 되겠지. 그쵸? 자, 그럼 우리 태초의 지구로 한번 가볼까요? 태초의 지구는 뭐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이 도킨슨에 따른다면 애초에 인간계, 지상계, 천상 다 필요 없어요. 애초에 모든 거는 단순함에서 출발한다라고 했습니다. 복잡하지 않은 단순함. 아무것도 없었어요. 즉 물, 암모니아, 메탄 이런 걸로 꽉 차 있었겠지. 됐어? 말 그대로 무기물이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따담땀 번개가 친다든가 아니면 물과 다른 게 막 부딪힌다든가 막 지구가 혼돈이 있었잖아. 그치? 막 이렇게 혼돈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이 화학적 변화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뭐를 만들어냈을까? 유전자. 아니죠. 유전자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생물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그럼 생물의 기본이 뭐지? 생물이 될 수 있는 기본.
생물의 기본. 세포. 그 세포의 기본. 미토콘드리아. 단백질이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단백질을 또 쪼개면 아미노산이라는 분자가 나오죠. 결론적으로 아미노산 단백질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 안에도 수많은 분자가 있겠지, 비나. 수많은 분자가 있었을 거야. 그 중에 그래서 걔네가 사는데 말 그대로 그 중에 X라는 분자가 있는데 그냥 X, Y 막 이렇게 있는데 그냥 그 상태로 고정돼 있었다면 우리 인류는 안 생겼을 거예요. 핵심이 뭐라고 했어? 개체가 뭐를 해야 된다고? 복제를 해야 돼요. 얘가 갑자기 자기 자신을 복제하기 시작합니다. X, X, X 요렇게 얘네들은 우리 인간같이 지성이나 인식 이런 게 있을까요? 없어요. 단순히 복제를 하기 갑자기 시작했어요. 됐어요? 근데 우리 복사기도 돌리면 알잖아.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 있는 거 100번 써와 하면 100개가 복사되는 거지. 근데 100번 쓰다가 뭐 할 수도 있어? 오류가 나오죠. 이게 이 진화론의 핵심이야. 오류가 없었어도 우린 인간이 못됐어요. 얘가 오류를 일으킵니다. 하나 잘못 복사했어요. 근데 결국 잘못 복사했는데 얘도 얘 자신을 계속 뭐 할까? 얘도 계속 복사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수많은 애들이 만들어져요. 그럼 얘네가 집단들이 되겠지. 그치? 뭐 X집단, Y집단, 뭐 박집단, 우리 신집단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치? 그러면 이 집단들이 지들끼리 살라고 막 이렇게 하겠지. 그래서 누구를 이용해서 살아갈까? 이 DNA들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요. 이 세포 속으로 일단 들어가서 이 세포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해됐어? 그럼 이 세포가 또 복제되면서 요렇게 변이, 격리해서 종의 분화가 생겨나게 되겠지. 그러면서 이 세포들이 이제 좀 더 오래 살고 싶어. 왜? 얘네들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뭐? 생존이에요. 그리고 뒤에 넘기는 게 목적이 될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뭐 했을까? 바로 인간이라는 몸덩어리, 사자라는 몸덩어리, 그 몸덩어리들을 이용해서 얘네가 살아남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했다라면 요 5개가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다시 진화생물학자들은 다인의 핵심 주장 중 몇째? 둘째, 셋째, 다섯째 이렇게 체킹하면 되겠지? 2, 3, 5 하나의 공통조상이다. 변이나 격리를 겪어야 된다.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자연선택이 일어나야 된다. 창의적으로 수용하여 복제자 이론을 제시했다. 그들은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 메커니즘이 다음의 3가지 조건이 만족될 때 작동한다고 논증했다. 먼저 변이 조건으로 상이한 개체들이 계속해서 풍부하게 존재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지? 이 상이한 개체들 X, Y, Z 얘네가 많아야 돼. 얘네가 계속해서 시간을 흐르면서 많아져야 돼. 단둘이 있으면 안 돼요. 수많은 원자들이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복제 또는 되물림 조건으로 그 개체들이 복사본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즉 얘네 하나만 있으면 안 돼. 얘네가 계속해서 복사를 해내야 돼. 계속해서 복사를 해내야 되고요. 마지막이 이제 적합도 조건으로 어떤 개체의 복사본 수는 그 개체의 특성과 외부 환경의 특성 간에 요거 체킹해놔. 상호작용. 이 외부 환경의 상호작용. 여기서 리처드 도키슨의 의견이 갈려요. 결정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들이 진화의 대상에 대한 세부 사항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어떤 대상이든 앞서 말한 세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진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2번째 문장을 정리한다면 2번, 3번, 4번에 창의적으로 뭐였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2, 3, 5죠? 창의적으로 뭐했다? 수용했다라는 게 되겠죠. 이 창의적 수용을 바탕으로 무슨 이론을 만들어냈다? 복제자 이론이라는 것을 이 진화생물학자들이 만들어 넣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이론의 핵심은 자연 선택이라는 거에 대해서 전제 조건을 달고 있어요. 자연 선택의 전제 조건을 몇 가지를 달고 있지? 3가지. 첫 번째 조건 무슨 조건? 변이 조건. 변이 조건이 뭔데? 상이한 개체가 뭐 해야 돼? 풍부해야 돼. 자, 그러면 비나 봐봐. 상이한 개체가 아니라 동일한 개체밖에 없어. 내가 너한테
박스 안에다가 검은 공을 잔뜩 넣어놔. 그 다음에 너보고 뽑으래. 흰 공이 나올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속 무슨 공이 나와요? 검은 공이 나와야지. 그럼 상이한 개체라는 건 흰 공도 넣어주고요, 노란 공도 넣어주고요. 그래야만 변화가 일어나요. 이해됐어? 네. 그 변화가 일어나야만 진화가 가능한 거야. 변화 없이 검은 공만 계속 나온다면 얘는 진화가 안 되겠지. 두 번째 조건이 뭡니까? 복제 또는 대물림 조건을 갖춰야 된다. 이거 짧게 쓸게. 결국 뭐를 만들 수 있는 능력? 복사본을 만들어내야 되잖아. 그럼 복사본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된다. 복사본.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이 변이 조건이 말 그대로 상이한 개체. 우리 인간으로 얘기를 듣게. 말 그대로 정자만 있다라면 인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정자와 난자가 필요하잖아. 그치? 그럼 정자와 난자라는 상이한 개체가 있고요. 두 번째, 그럼 그 둘이 만나가지고 새로운 걸 대물림해야 되잖아.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정자와 난자가 있고 이게 이제 생식 능력이라고 보면 되겠지. 넘길 수 있는 또 다른 누군가를 만들어내는 생식 능력이 필요하다는 게 되겠지.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이 적합도 조건. 그럼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지. 그치? 그럼 아기가 만들어졌다고 혼자 나옵니까? 아니지. 만약에 산모가 병원도 가야 되고요, 주사도 맞아야 되고 이래잖아. 즉 외부 환경과 이렇게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는 게 되겠지. 그럼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이 다 잘 돼야 아기가 어떻게? 잘 태어날 수 있겠지? 그렇다면 이걸 내가 다시 정리한다면 이걸 번식률이라고 볼게요. 번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공률이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요 세 개만 거친다라면 모든 생명체는 뭐한다? 진화하고 자연선택된다. 근데 여기서 얘 데이비드 헐과 리처드 도킨슨이 문제점을 얘기하죠.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왜? 그럼 말 그대로 어떠한 대상이든지 이 세 개만 거친다라면 멸종되는 동물이 있어, 없어? 멸종되는 동물이 없어야 돼. 계속 살아남아야 돼.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즉 얘네들의 문제점이 진화 대상에 대한, 누가 어떻게 진화하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이 진화 대상을 일반화, 일반성, 추상성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게 되겠지. 그래서 데이비드 헐거는 아주 짧게 대략 보고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누구? 리처드 도킨슨의 의견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고, 그럼 얘 거를 생물철학자인 데이비드 헐,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에 개입하는 존재자를 두 가지로 구분한다. 그중 하나는 복제자고 다른 하나는 상호작용자이다. 복제자가 뭘까요? 아까부터 자꾸 복제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복제자가 뭔지 알아요? 유전자. 얘가 유전자야. 여기서 지금 복제자라고 말 나오는 게 유전자고 DNA야. 이해됐지? 자, 그렇다면 이 복제자이고 다른 하나는 상호작용자이다. 그에 따르면 복제자는 자신의 구조를 다음 세대에게 비교적 그대로 전달하는 어떤 존재자고, 상호작용자는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복제자들의 복제를 서로 다르게 만드는 존재자이다. 복제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게 유전자인데, 유전자는 상호작용자에 해당하는 유기체와 함께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차별적 복제를 이루어낸다. 복제 과정에서 외부 환경과 1차적으로 맞닥뜨리는 1차적 존재자는 유기체다. 그렇다면 여기서 핵심 뭐냐? 데이비드 헐은 이 유기체의 존재를 의미 있게 봤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의미 있게 봤어. 유기체는 외부 환경과 막 상호작용하면서 유기체의 계통을 형성하고, 그리고 그 속의 복제자들은 다른 경계의 복제자들보다 더 많은 복사본을 남기게 된다. 아주 표로 짧게 정리한다면 데이비드 헐, 그냥 표로 아주 짧게 정리해줄게. 이 데이비드 헐의 의견 자체가 진화에 개입하는 존재가 있다는 게 되겠지. 그럼 어떤 존재가 있느냐? 두 가지로 봤어요. 상호 뭐가 있다? 작용자가 있다. 얘를 뭐라 한다? 유기체라 부르겠다 이거야. 상호작용을 도와주는 애가 유기체고요. 그리고 또한 누가 있다? 복제자가 있다. 아까 이 복제자가 누구라고 했어? 유전자라고 했지. 자, 그럼 이 유기체가 요렇게 생각해. 윤빈아, 너의 몸뚱아리가 유기체인 거야. 이해됐어? 너가 팔 있고 뭐 다리 있고 이게 유기체고, 너 안에 지금 수많은 복제자들이 있는 거야. 유전자들이. 그러니까 얘네가 요렇게 있는데 너의 몸하고 이 안에 유전자가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하고 있다라는 게 돼. 즉 요거서 핵심은 얘가 유기체의 역할을 크게 받는데 아니야. 얘는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유기체에 개통을 형성하는 1단계를 거쳐요. 이게 1단계. 그러니까 외부의 걸 받아들이면서 내 몸을 가꾸고 내 몸을 아름답게 꾸미고 이런 1단계 과정을 거쳐요. 즉 유기체를 먼저 꾸미는 게 돼. 그리고 유전자가 얘는 어디 속에 있다? 아까 몸덩어리라고 했지? 그럼 얘는 이 안에 있겠지? 유기체 속에 존재. 하면서 이런 걸 받아들인 걸 바탕으로 경쟁적으로 이 안에 있는 수많은 유전자들이 차별적 복제를 하기 시작해요. 이게 2단계. 그래서 이렇게 1단계와 2단계가 서로 이어지면서 우리는 진화를 이루어낸다 이거야. 그렇다면 이 데이비드 헐에 따른다라면 우리 인간은 중요한 존재야, 중요하지 않은 존재야? 이 유기체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없어요? 얘는 있어요. 있잖아.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있다고. 그리고 이 유기체의 개통을 형성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이 몸뚱아리가. 이해됐어? 근데 리처드 도키스는 아예 다르게 봤습니다. 어떻게 봤느냐? 요거 그냥 안 읽고 짧게 여기다 그냥 바로 쓸게요. 리처드 도킨스 거. 자, 얘는 뭐하고 뭐로 나눴냐? 복제자가 뭐라고 했어? 유전자. 유전자라고 했죠? 그리고 뭘로 나눴을까? 운반자. 요게 중요해요. 운반자. 이 운반자가 뭐가 돼? 유기체가 돼요. 말 그대로 우리 인간의 목적은 공부 잘하고 예뻐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니라 내 몸 안에 있는 DNA를 뭐 하려고? 운반하려고 존재할 뿐이에요. 보관하려고 존재할 뿐이에요. 현영아 이해했어? 자, 말 그대로 그렇게 이기적 유전자라는 거야. 인간의 몸뚱이를 이용해 먹고 있는 거예요. 사자의 몸뚱이를 이용해 먹고 있고요. 토끼의 몸뚱어리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남으려고. 그 안에 생성된 수많은 DNA들이. 자, 그렇다면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 말 그대로 이 유전자는 당연히 자기 자신을 뭐 할 수 있어야 되고 복제가 가능해야 되고요. 이 유전자가 외부 세계와 소통을 해요. 요게 큰 의견 차이야. 요거 잘 봐. 말 그대로 이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얘는 상호작용자, 유기체가 한다라고 봤는데 이 리처드 도키스는 아니야. 복제자 자체가 스스로 외부 세계와 지금 상호작용을 하고 있어. 그리고 또한 자기의 복제자도 만들어내요. 자기 자신도 복제하고 나의 뒤를 이을 복제자. 유전자 자체도 복제가 아니라 아예 만들어버려요. 얘가. 유전자를 생성해버린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의 몸덩어리 유기체는 뭐를 하는 역할일까요? 얘 뭐를 따르는 명령을 따르는 존재일 뿐이에요. 유전자의 명령에 따라 복제를 수행하는 여기서 아주 멋진 얘기를 하죠. 우리의 몸덩어리는 뭐일 뿐? 생존기기. 맞아. 생존 기계일 뿐이다. 우리 인간은 감정, 의식 이딴 거 다 필요 없다. 누가 시키는 대로 움직일 뿐이다. 유전자. 유전자가 시키는 대로 움직일 뿐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체크해. 아예 이 우리의 몸뚱이 인간에 대해서 리처드 도키는 수동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가 없어요. 오케이? 다 이해 다 돌리니? 자, 그렇다면 말 그대로 이 이기적 유전자라는 것 자체가 미안해. 자, 내가 얘기했다. 여기서 나오는 나의 의견들은 다 리처드 도킨슨 의견이라고. 은지야, 네? 우리 친하지? 네. 아니야. 유전자끼리 친한 거야? 아니야. 이 친하다는 감정, 이 이기적 유전자에 따른다면 이 유전자가 친한 척 하라고 시키는 거야. 무서워. 말 그대로 은지의 유전자도 뭔가 이게 생존하는데 목적 친하게 지내야 생존하는데 도움이 된다 해서 친한 척 하라고 시키고요. 내 유전자도 시키고요. 즉 말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할머니 지나갈 때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 있지? 그거 당연히 내 유전자가 시켰을까? 당연히 시켰겠지. 왜 도와줬을까? 내 생존을
내 생존. 왜? 나의 이 이타적 행위로 인하여 나의 유전자는 우월성을 갖게 돼요. 남들이 날 더 바라보게 되고요. 남들이 더 나의 존재를 더 부각시킵니다. 그럴 때 잘 이상하네. 그렇죠. 말 그대로 이타적 행위란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동물의 세계에서도 이게 적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 윤빈이가 길 가다가 코끼리를 만났어요. 코끼리 만났어. 저 어떻게 할 거예요? 위에 타 미쳤나? 미쳤냐? 목숨 거네. 위에 타겠지. 아 위에 탄대요. 미쳤나봐. 도망쳐야지. 왜 도망쳐야 돼? 이 유전자가 내 몸뚱아리로는 저 유전자를 못 이긴다는 판단을 갖는 거야. 그래서 튀라는 거야. 그래서 튀어야 되는 거야. 위에 타. 코끼리는 널 먹겠다야. 널 밟겠다라고 해서 내 유전자를 더 강하게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해됐지?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그러면 이렇게 살면 재미가 있나요? 너무나 재미가 없지. 그래서 핵심 사상의 리처드 도키슨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걸 얘기하느냐? 이렇게 살면 인간은 기계일 뿐이야. 삶의 이유가 없어. 왜? 지금 뭔가 수많은 고민들, 니네 중간고사 앞두고 있지? 다 결정돼 있어요. 결국 유전자 능력에 따라서 다 결정이 돼 있는 거야. 모질란 유전자, 세상에 뛰어난 유전자, 그런 것들이 모든 다 걸 정해져 결정하고 있는 거야. 정해진 대로 사는 게 되는데, 별론데. 자, 가장 핵심 사상 정리할게요. 자, 그렇다면 잘 들어.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될 거. 다시 얘기할게. 유전자의 목적은 뭐다? 얘네 목적은 뭐냐? 무조건 생존이고, 이제 우리의 몸뚱이는 그거를 지켜줄 뿐이야. 최대한 안 아프게 지키고 보존하고 다음 세대로 전달을 할 뿐이야. 요거 기억해. 유전자의 최종적 목적은 뭐다? 생존이에요. 얘네 생각이 없어요. 지각이. 어떻게 하면 잘 살고 내 수많은 유전자를 뒤에 물려줄까 하는 생각이야. 이해됐어? 자, 그렇다면 엄마 볼까요? 엄마가 너 왜 잘해줘? 자식이 자식이니까? 그럼 뭐해? 내 유전자를 갖고 내 유전자를 네가 갖고 있어서야. 서른. 내 유전자를 네가 잘 갖고 잘 전달해라야 다음 세대까지. 자식이 오케이? 좀 살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핵심 사상이지. 그럼 생각해봐. 그럼 유전자의 목적이 방금 뭐랬어? 생존이랬지. 그럼 우리 목사님 봅시다. 아니 신부님 봅시다. 신부님의 유전자는 뭐를 포기한 게 돼요? 생존. 생존 포기한 거 아니야? 왜냐면 뭐를 안 해요? 결혼 안 하잖아요. 그죠? 결혼 안 하죠? 그러면 이 신부님의 몸에 있는 유전자가 계승이 돼, 안 돼? 안 돼요. 그 유전자는 끝난 거예요. 왜냐면 여기 신부님 몸 안에 만들어진 유전자는 더 이상 번식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세대로 전승이 안 돼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럼 유전자 자체가 이상하다는 거 아닐까? 아니요. 여기서 이런 의문들을 얼마나 많이 받았으면 이 책 두께 봐라. 다 일일이 다 반박했어요. 전부 다. 말 그대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이 책에서도 끝에 나와요. 자, 우리 인간이 어떠한 동물보다 위대한 이유가 이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동물보다 위대하다고 나옵니다. 왠지 뭐지? 인간은 단순히 이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 어떤 유전자를 또 갖고 있지? 나 이거 들었는데. 가장 핵심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위대한 것이고요. 인간이 계속해서 이렇게 문화를 발전하면서 갈 수 있다라는 게 돼요. 자, 요즘 유튜브 보면 1일 1강 기억나요? 기억나? 하루에 한 번씩 깡 영상을 봐야 된다? 아, 모르네 보네. 자, 이게 바로 한 글자고 미음 들어가야지. 그렇지. 네? 한 글자고. 한 글자고 초성이 미음이지. 요거 필기 잘해라. 님이 뭐야? 민유전자라 그래요. 말했잖아. 요거 나올 것 같아요. 만약에 연계해서 한다라면 말 그대로 이 민유전자의 존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야? 이 민유전자는 뭐냐? 간략하게 생각하면 새로운 자기 복제자예요. 즉 어느 순간 나타나서 이 유전자가 나타났는데 새롭게 자기를 계속해서 복제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유전자는 특이해요. 자, 이 유전자는 얘기했지. 생존과 번식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는 거잖아. 얘는 번식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 민유전자는 뭐지? 정말 신기합니다. 얘는 어디서 어디로 뛰어넘느냐? 뇌에서 뇌로 이동하는 유전자입니다. 뇌에서 뇌로 이동하는 유전자예요. 의미하다.
의미 없지? 근데 잘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직도 베토벤 기억해요 안 해요? 전 세계 사람들의 베토벤, 쇼팽 이런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됐어요? 그럼 말 그대로 그들이 만든 이 뇌과학이라는 거 잘 들어. 음악, 문화, 예술 여기서 발현되는 이 밈유전자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거기에 이제 복제를 계속해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 퇴계 이황 선생님 계시죠? 퇴계 이황 선생님이 옛날에 공부 되게 잘했잖아. 그럼 퇴계 이황 선생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많았겠지. 그럼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사람들 뇌 자체가 누구의 말씀으로 꽉 차기 시작해요? 퇴계 이황 선생님의 말씀으로 꽉 차기 시작하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퇴계 이황 선생님의 말씀을 그들은 또 정리를 하겠죠.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또 남겨줍니다. 그 가르침을. 그리고 또 넘어갑니다. 이러면서 문화의 발전을 갖고 온다는 게 밈유전자예요. 그럼 다시 얘기해봐. 이 밈유전자 입장에서 얘 입장에서 생각합시다. 이 유전자 입장에서 이 새끼 어떤 존재일까? 엄청난 짜증 돌연변. 짜증나지. 돌연변이지. 왜? 요걸 알아야 돼. 얘 입장에서 얘는 존나 꼴보기 싫어요. 아까 얘기했지? 우리 목사님 성직자. 그럼 목사님 몸 안에 이 복제자 유전자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얘도 뭐를 해야 된다라는 번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욕구가 있고 욕망이 있을 거야. 그걸 누가 가로막고 있는 거야? 밈유전자. 왜? 음악이나 문화 예술 쪽이라고 했어. 그 성직자님의 그 고귀한 정신 말 그대로 이게 밈유전자가 지배하고 있는 거야. 그러지 마. 나의 목적은 나의 순결하고 고결한 정신을 다음 세대에 넘겨줄 거야. 이렇게 해서 정신이 넘어가는 게 됩니다. 그래서 짧게 정리하면 유전자에 대한 반역행위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창조주인 유전자에게 반역하는 유전자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계속해서 뭐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문화의 발전을 이루고 예술의 발전을 이루고 이렇게 된다라는 게 되겠지. 이해됐어? 자, 오케이.